남편은 결혼 후 언제부터인가 저희 친정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저보고 애 둘 데리고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 때도 이 핑계 저 핑계에 갖은 핑계 다 대고 안 갔고요. 물론 그럴 땐 따로 전화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드러내놓고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거리를 두네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만 그때는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의 그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 둘이 있고요. 물론 형부도 둘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형부들이 돈을 잘 벌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화하는 내용이 주로 경제와 주식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한 것이었죠. 비록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언니 둘 다 늦게 결혼한 탓에 큰언니는 4년이 되었고 작은언니는 6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니들 모두 다 형부 덕분에 매년 자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마 기죽어서 그런가 생각됩니다. 결혼 후 2년쯤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런데 두 형부들은 주식으로 수익도 잘 얻어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부모님 생신 때도 안 가고 모처럼 모인 언니들과 형부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지멋대로 가기 싫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한번 들리자고 자꾸 물어봤는데 남편은 자꾸 핑계만 대니까 힘들었어요. 처음엔 회사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둥, 친한 친구가 내려와서 지금 아니면 만날 수 없으니 얼른 보고 가겠다는 둥, 급한 일 좀 잠깐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대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이번엔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해서 토요일 점심때 미리 약속하고 친정 식구들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늦잠 자는 남편에게 깨우면서 물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한테 다녀올까 하고 시어머니한테 가자고 했더니 금세 아 그래? 그렇잖아도 가본 지 오래되어서 가보려던 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도 못 나가고 답답하실 텐데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하진 않겠어? 가면 저녁 때나 올 텐데 괜찮아? 괜찮아. 삼겹살 사가지고 가서 엄마랑 구워 먹고 저녁까지 먹고 오자. 얼른 다녀오자 하면서 씻으러 욕실로 가더군요. 욕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야채즙 하나 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생신 며칠 전이었는데 모르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래? 말해주지 그랬어. 오늘 점심때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해서 모두 모이기로 했어 라고 했더니 대번에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너는 네 엄마한테는 맨날 나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친정집에는 안 가려고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형님들 모두 돈 자랑하니까 싫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두 형님들만 이뻐하니 뭐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친정에는 애들 데리고 혼자 다니랍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언니들과 형부들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돈 자랑 좀 했다 그렇다고 치고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차별하더냐고 물었어요. 제 부모님이라도 남편과 형부들을 차별했다면 화낼 일이었고 남편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차별이라고 할 만한 것을 꼬집을 수는 없지만 자기보다 두 형님들한테 더 잘해주시는 것 같답니다. 그냥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있으면 기가 죽는다네요. 뭔진 모르지만 주눅이 든다면서 그런 기분을 느끼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자기 부모는 각자가 챙기자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각자가 번 돈 각자가 돈 관리하고 각자 알아서 자기 부모 챙기자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워서 화도 안 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필 친정엄마 생신 때문에 가자고 하니까 그때 꺼내는 모질이 남편. 이런 뭐 같은 남편과 살고 있었다니
과거의 나를 날려버리고 싶었네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한참을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네가 지금 한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어. 친정 식구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냥 내뱉은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마음의 소리인지 알 수 없어. 진심이라면 그걸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휴대폰 녹음하고 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일 네 생각대로 내가 동의해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건 너랑 나랑 따로 국밥하자고 살자는 건데 괜찮다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제발 그러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물었습니다. 너도 내 친정집에 가지 않으니 나도 시댁엔 일절 가지 않겠으며 물론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지 않겠다. 시댁 쪽 대소사 일은 모두 챙기지 않겠으니 미리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라고 했습니다. 따로 국밥이니 앞으로 밥은 알아서 챙겨 먹고 생활비 공동 지출비는 똑같이 반반 내고 공동 지출비는 생활비 통장해서 자동이체로 바꾸고 육아교육은 내가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니 네가 애들 교육비는 다 부담하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매달 드린 130만 원은 이제 못 드리니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어요. 동의하면 수락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 데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정엄마 생신 식사 자리에서 즐겁게 지내다 왔어요. 친정 식구들 그동안 눈치챘는지 늘상 안 나타나는 제 남편 소식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고요. 며칠 지나서 언니들과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 보려고 했어요. 시댁으로 연결된 자동이체 모두 정리할 거고요. 제가 들어놓은 애들 보험도 수익자를 제 앞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제 보험의 수익자도 제 앞으로 되었는지 확인했고 남편 모르게 내 통장 비밀번호도 바꿨고요. 휴대폰 잠금 장치도 새로 바꾸었습니다. 무슨 유난을 떠냐고요? 따로 국밥 하자는 남편을 어쩝니까? 이 정도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라 생각되었고 만일을 대비해야죠. 이미 실망한 남편 붙잡고 아웅다웅하기 싫었습니다. 매일 밥 안 차려주고 애들 먹을 것만 챙겨도 엄청 좋더군요. 남편을 포기하니 제 맘도 편해졌어요. 지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회사 근무 중에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한번 전화 좀 받아달라더군요. 그래서 지금 바쁘니 톡을 해도 내다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 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 한 사람이 알아서 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나 봅니다.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 당장 병원에 오라네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내가 왜 가니? 너 참 웃기다. 내 부모가 아니고 네 부모잖아. 했어요. 아니, 지 부모가 쓰러졌으면 아들이 지가 회사에서 뛰어나갈 일이지. 어이없게도 저보고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저보고 가라네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말 벌써 잊었냐고 말해주면서 내가 네 부모 쓰러진 걸 왜 너는 안 가면서 나보고 가라고 하니? 알아서 해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한테 당장 달려갔을 거지만 시어머니가 운이 좀 안 좋으셨던 거죠. 남편은 지금 회사라서 당장 갈 수 없으니 병원에 가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하며 전화 끊었습니다. 못된 건 시가가 아닙니까? 일이 뭐 중요하다고 지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병원을 못 간다고 한답니까? 그게 좀 미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시누이가 출근해서 근무 중인 거 알면서도 지 오빠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올케한테 하는 것도 얄밉네요.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써먹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버리는 자식이 이놈의 남편 놈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친정엄마 생일 자리에 남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기 싫어서 나한테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 하면서 따로 국밥 외쳤던 놈이
아쉬운 처지가 되니까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요. 퇴근 후에도 저는 바로 집으로 와서 평상시 생활할 거예요. 남편은 병원에 있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2년 전 저희 친정엄마 갑상선암 수술할 때도 남편 안 왔습니다. 그러니 저도 똑같이 할 거고요. 시어머니는 안 됐지만 아들 자식, 딸 자식 있으니 각자 자기 부모 챙기겠죠. 뇌경색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남편이 자기랑 돌아가면서 연차 내고 병간호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했더니 지방에 있는 시누이가 올라와서 병간호 하더라고요. 남편 덕에 제가 편해졌네요. 뇌경색 후유증 오면 혼자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 감히 모시고 살자는 말은 안 하네요. 무슨 궁리를 했는지 요양보호사 붙여놓고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도 남편이 따로국밥 하자고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에 한 번을 안 온다, 저보고 지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친정엄마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본 적이 있었니? 했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너 평생 장애가 있는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전세 기간 끝나자마자 친정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남편 짐은 시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도 함께 보냈고요. 위자료도 전세금과 적금통장 포기한다는 것과 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빠른 합의 이혼하자고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친정 식구들하고 매일 함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개운하게 살고 싶네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고 이사도 친정집 가까운 데로 가버리고 나니 당당의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난감한 것 같더군요. 그 문제로 시누이랑 남편이랑 다툰 모양인 듯 합니다. 어쨌든 따로 국밥 하자고 한 남편은 고생 좀 하겠네요. 남편이 각자 자기 부모 챙기자고 안 했으면 지금 얼마나 저를 들들 볶았을까요? 심호 아픈 상황이지만 웃음이 나오네요. 미련한 남편아, 따로 국밥 하자고 해서 정말 고마워. 난 우리 애들 잘 키울게. 넌 너희 장애인인 엄마 병수발 잘하고 평생 잘 챙겨드려. 혹시 아니? 장애가 있는 시모 병수발 해주며 모시고 살겠다는 미친년이 나타날지. 잘 가라 남편아. 영원히 보지 말자.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사실 이혼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기에 큰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5년 전 아내를 회사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평범한 집안의 귀한 딸로 컸다며 애교가 참 많다던 아내는 저랑 5살 차이가 났던지라 무뚝뚝하게 자란 저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던 여자였습니다. 아내의 최악의 단점이라면 책임감이 없는 게 문제였지만 그게 또 연애할 당시에는 애교를 부리면서 넘어갔습니다. 1년을 사귀면서 작고 큰 많은 다툼도 있었지만 결국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아내 집안이 저희 집보다 좀 더 부유했었기에 외동딸이 결혼한다고 장인어른은 남자인 제가 해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해주셨죠. 장인어른은 직원 6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었고 항상 딸바보이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거라고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우리 딸 하면서 장인어른은 저에게 자네는 축복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귀여운 나의 소중한 딸을 데려간다며 자기가 어릴 때부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하게 키웠다고 하더군요. 장모님께서는 옆에서 또 시작이라고 사위 앞에서 무슨 추태냐며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저는 처가댁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상견례 때 처가댁 어르신들을 만나보시더니
정말 좋은 분들 같다며 저보고 잘해보라며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아내는 사랑은 참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어리광이 강해서 뭔가 제대로 이룬 게 없는 여자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버는 돈을 과외든 해외 유학이든 뭐든 보내줬으나 유학을 다녀온 보람도 전혀 없었고 거기다가 취업도 잘 안 되어서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저랑 만날 때는 벤처 출신의 기업에 인턴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처음 만날 때 사실은 인턴인지도 모르고 만났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오죽하면 장인어른의 회사에서 취직을 해봤으나 밥 먹듯이 결근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느라 그 다음날 회사에 안 나오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만 떠들 줄 알았지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던 여자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계속 입으로만 말하지 제대로 들어가는 곳도 없었고 그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쉬는 핑계로 일하는 것은 아주 저 멀리 물러나 있었죠. 제 생각에는 100% 피임을 안 하고 일부러 임신을 한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부부 생활 동안에 일부러 임신했던 정황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맨날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임신만 안 했어도 라는 말이었습니다. 임신이 아주 그냥 무슨 벼슬로 생각하는지 아내가 임신 기간 동안 갑질을 한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늦은 새벽에도 자기가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당장 나가서 사오라고 난리를 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안 사왔다가는 3일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뱃속에 우리 아기를 이렇게 천대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이야 애교로 생각해서 원하는 거 있을 때마다 사줬었는데 한 번은 회사에 비상이 걸려서 48시간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집에 들어와서 막 잠이 들었는데 그런 저를 깨우더니 냉면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거 한 번 거절했다가 저런 소리를 하는 아내를 보니 순간 진짜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임신하면 뭘 해야 한다는데 제 월급이 그래도 대기업 월급을 받아서 같은 또래보다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살려면 이 돈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한데 제가 그래서 출산 이후 생각해서 계획을 면밀하게 짜면서 말해주면 아내는 모르겠다는 소리만 하고 자기 이미 힘들고 태교 여행으로 이번 휴가는 유럽으로 가자는 둥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은 해외여행을 나가줘야 한다면서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를 만나고 연애 초반에는 해외여행을 간 적은 있었지만 매번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결혼 전에도 그랬냐고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요즘 해외여행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어디에 호텔이 좋고 어디 리조트가 좋고 동남아는 어디가 좋다며 아주 그냥 줄줄 말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보라고. 직장 생활도 똑바로 안 해서 모은 돈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여행을 다녔냐고 하니까 당연히 아빠 용돈으로 다녔다고 말하더군요. 나이 20대 후반에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 사는 아내라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욕먹는다니까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재산인데 먼저 용돈 삼아 준 걸 누가 감히 욕하냐는 철없는 소리를 하는 아내를 보니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임신이 깡패라고 아내의 징징대는 것도 듣기 싫고 동남아 한 번 유럽 한 번 같이 나가줬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돈 걱정만 했는데 아내는 나가서 어떻게 돈을 쓸지 궁리만 하더군요. 여기 가면 어디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등등 자기 혼자만 신났고 저는 돈 때문에 인상이 안 좋아진 걸 보더니 저보고 아내가 말하기를 쫌생이 같다는 말을 하는데 해외에 나가서도 1급 호텔이 아니면 안 자려고 하는 아내의 허세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던지라 저 소리까지 하니 기분이 거지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이 지나고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내는 또 아이 핑계로 집에 있는데 진짜 육아라는 걸 아예 안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진짜 집안 꼴이 개판이 되어 있었고 청소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저 퍼질러 자기만 하고요. 설거지 역시 얼마나 안 했는지 제가 하지 않으면 맨날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도 아내가 하는 말은 애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아냐는 말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건 아내가 아니라 집안에서 기생하는 기생충 한 마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생활카드로 달마다 아내한테 그래도 200만 원씩 넣어줬는데
매달 집에 하루가 다르게 쇼핑한 제품들이 쌓여가고 있었고 옷도 사입고 하더군요. 분명히 제 월급으로 감당 안 되는 소비가 계속 늘어나서 혹시 카드 대출까지 땡겨서 지금 사는 거 아니냐니까 아내는 몹시 놀라더니 절대 아니라고, 그랬으면 이 쥐꼬리 같은 생활비를 어떻게 살겠냐며 자기 아빠한테 용돈 받은 거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저런 무개념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초반에는 카드 대출을 계속 받으면서 펑펑 쓰다가 결국은 친정 아빠한테 카드 빚에 대한 걸로 손을 벌렸고, 그로 인해 친정 집에서 받은 용돈으로 그동안 대출금 다 갚고 지금의 생활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래서 장인어른께 연락드려 이러지 마시라고, 솔직히 처가 때문에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라고, 이러다가는 진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저희 가족 파탄은 처가 어르신들 때문이라니까 장인어른은 하나뿐인 딸아이 도와주는 걸로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안 도와줬으면 빚 갚으려고 대부업체 찾아갔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데 저도 정말 미치겠더군요. 장모님이 그때서야 나서서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딸아이를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손녀도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자기들도 최대한 딸아이를 구슬려서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는 끊었던 담배까지 피우다가 들어갔네요.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이 끝이 뭔가 눈에 훤히 보이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내는 용돈을 받으니 천방지축으로 계속 날뛰기 시작했고 제 월급은 아빠가 주는 용돈보다 못하다고 무시하며 집안을 난리 개판을 치고 배달 음식 포장지로 쓰레기장이 되어서 날파리로 날아다니는데 제가 무슨 낙이 있어서 회사에서 일 끝나고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저희가 계속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는 급기야 육아가 힘들다며 주말에 친정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솔직히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내 없을 때 혼자 청소하고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으니 이미 결혼 생활은 끝났구나 싶더군요. 친구들한테 이 상황을 털어놓으면 재수 씨가 심하긴 한데 다들 결혼 참고 산다고, 너도 그냥 참으라고 하는데 원래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주말 새벽에 장모님이 다급하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지금 병원 응급실이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 제 딸아이가 급성 폐렴으로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다며 빨리 입원 절차부터 밟으라고 하더군요. 정신없이 저는 입원 절차를 밟는데 이 와중에 아내는 보이지도 않았고 장인어른과 장모님만 있더군요. 저는 그래서 아내는 어디 갔냐고 여쭤보니 고개를 돌리셔서 뭔가 싶었는데 1시간 뒤쯤 술에 취해서 병원으로 휘청거리며 걸어오는 아내를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딱 봐도 클럽 같은 데를 간 분위기더군요. 술에 만취한 듯한 얼굴로 휘청휘청 걸어오더니 저보고 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장모님은 아내에게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길래 연락도 안 됐냐고 하니까 아내는 그냥 오랜만에 기분 좀 내봤는데 왜 그러냐고, 아이 별일 없는 거 아니냐고 꼭 그렇게 호들갑 떨어야 했냐는 말에 갑자기 옆에 있던 장인어른이 그 자리에서 아내의 귀싸대기를 인정사정 없이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자신의 아빠가 자기 뺨을 때렸다는 것을 인지 못했는지 아빠 왜 그래 미쳤어?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장인어른은 아랑곳 안 하고 아내를 10차례 이상이나 때렸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말하기를 네 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앞으로 이 서방이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서 2번 다시 돌아오지 마! 라며 화를 내더군요. 사실 안 봐도 비디오였던 게 클럽 가서 놀기만 했겠습니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는 주말에 처가에 갈 때마다 어르신들께 아이를 던져놓고 매번 밖에 나가서 새벽까지 클럽 가서 놀다 온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남자라도 있었겠죠. 입만 벌리면 한다는 말이 아빠 나 그냥 이혼할까? 였다고. 모성애도 없고 천방지축에 자기 아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도 클럽 가서 노는 이 여자. 딸바보 장인어른 눈에조차도 이제는 짐승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장인어른 집에서도 쫓겨나고 우리 집에서도 쫓겨난 뒤로 친구 집에 머문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가 남자인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처가 어르신들이 데리고 있고 현재 아내는 연락 두절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저는 제 딸의 응급실 사태 이후로 아내와의 이혼을 굳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장인어른께서는 그래도 미련이 남는지 한 번만 다시 저에게 신중하게 손녀의 얼굴을 봐서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반해 저희 집안 어른들은 그냥 이혼하고 아이도 처가에 넘겨버리라고 하는데 고민이 정말 많이 되네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답니다. 참 생각해보면 그런 집안이 있나 기가 막혀요. 저는 어렸을 때 부유한 집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자랐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한 맺힌 일은 없었던 것 같네요. 해외여행도 마음껏 아니었고 쇼핑이며 취미생활도 마음껏 했어요.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20대를 지내다가 30대가 되어 아버지 밑에서 조금씩 일도 배우고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지 사실 아버지 밑에서 월급쟁이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답니다. 부모님 밑에서 사는 삶이 재미있고 행복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부모님 생각은 다르셨어요. 부모가 언제까지 살아서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듬직한 신랑을 만나서 정착해야지. 자식도 낳아서 키워봐야 어른 된다. 어서 마음 맞는 남자 잘 찾아봐.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남자를 찾아다닐 수 있겠어요? 선보고 이런 건 또 성격에 안 맞는지라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빠 회사에 다른 회사 직원이 서류를 가져다 주러 왔는데 그 직원과 우연히 친해지게 되었고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다가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른 집안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중소기업 직원이고 형제들은 직업도 없어서 백수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께서는 작은 가게를 하시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간신히 근근히 사시는 것 같았어요. 당시 사랑에 빠진 제 눈에는 조건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멋지고 사랑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이르렀습니다. 부모님께 그 사람과 연애를 한다고 알리니 난리가 나셨어요. 저희 아빠는 회사에 몇 번 온 걸 보셨던지라 더욱 어이없어 하셨어요. 우리가 너한테 집안 조건 다 따져 결혼하라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 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냐? 아빠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엄마는 알아누우셨어요. 더욱이 그 집안에 대해 말하니 엄마는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어요. 저를 붙잡고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평범한 정도의 집안과 결혼하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죽어도 그 사람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땐 참 무엇에 꽂혔는지 제가 억지를 부렸어요. 그 사이에 남자친구는 난감해했지만 그렇다고 저와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그저 저보고 부모님을 잘 설득해 보자고 말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수록 남자친구가 안쓰러워 보이고 부모님께 더 대들고 졸랐어요. 결국 저희 엄마 아빠가 지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딸이 그렇게 좋다는데 시킬 수밖에요. 시댁들 집안과 정식으로 상견례도 하고 결혼 절차를 밟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이며 신혼여행 모두 저희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부모님과 동생들을 부양하느리라고요. 저는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았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한참 결혼식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예단 준비를 한다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전 사실 불려가면서도 의아했어요. 남편과 예단은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예단은 보통 신랑이 집을 해왔을 때 신부 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마당에 예단이라니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가 싶었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가방이며 아버님 옷이며 어머니 밍크며 브랜드를 알려주시더군요.
저는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금액으로도 꽤 되는 물건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런데요, 예단은 안 하기로 했었어요. 뭐? 예단을 안 한다고? 누구랑 그런 상의를 했니? 어머니께 전달 드리랬는데 못 들으셨나요? 어머머머?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니? 그건 상의가 아니지. 그리고 예단 같은 건 너희끼리 상의하는 게 아니라 나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란다. 너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 물론 우리가 해주는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 그렇지만 가뜩이나 없이 결혼하는데 이것도 생략 저것도 생략. 이러면 남들이 너희 집안도 쉽게 본다. 우리만 웃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건 너희 부모님께 전달 안 해도 네 선에서 해줄 수 있는 정도 아니겠니? 괜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어느 날 나랑 백화점 가서 한 바퀴 돌고 다 사버리자. 주고받는 절차는 생략해도 되지 않니? 같이 결정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도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상의가 아니라며 막무가내셨고 결국 그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가서 막 따졌어요. 도대체 나랑 한 얘기는 뭐였어? 어머니랑 얘기가 안 된 거야? 어떻게 그만큼을 바라실 수가 있어? 한참을 퍼부었더니 남자친구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래.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 나 말고 다른 형제들은 다 놀고 있고 나한테만 기대를 걸어서 그래. 돈 벌고 결혼하고 제대로 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싶어서 그런가 봐. 내가 미안해. 이번 한 번만 엄마 부탁 들어주면 평생 네 편만 들면서 살게. 그 말에 이틀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물리자니 남편에 대한 제 감정이나 상황이 너무 멀리 온 것 같았고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제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은 건지도 알 수 없었고요. 고민을 거듭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없잖아요. 남자친구 체면을 봐서라도 제가 한 번은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백화점을 같이 가는 건 너무 격식에 어긋난다 싶었어요.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해서 보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어머니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왕 하기로 한 거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열심히 골라서 넣어드렸어요. 전부 명품이었던 것은 한정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꿈만 같던 신혼여행도 갔다 왔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고 저는 아버지 회사를 다니는 식으로 당분간은 계속 생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만 살아도 참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저의 결혼 생활에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월급을 안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회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 월급을 안 줄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분명 월급을 받은 것 같은데 저한테 안 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설마 여자가 있나 하는 의심까지 했었는데 곧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고스란히 시어머니께 다 드린 거였어요. 생활비며 용돈으로 쓰라고요. 솔직히 남편 월급 뭐 그리 많지도 않고 제 돈으로 생활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부부가 되었으면 일정 금액은 빼놓고 월급에서 사용을 하고 저축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혼까지 한마당에 저희 부모님께 신세 지는 것도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언제나 돈이 나오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자기 월급은 다 집에 드리더라고요. 그 문제로 대판 싸웠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돈 드리지 말래? 넉넉히 드리자고 했잖아. 어떻게 상의도 없이 월급을 전액 다 드릴 수가 있어.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해? 그리고 형제들도 얼른 일해서 각자 벌어먹고 살아야지. 당신이 그 집을 언제까지 다 책임지라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버럭 화를 냈어요. 뭐? 그 집? 너 시댁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월급으로도 살 수 있는데 고생할 울 엄마 아버지 돈 좀 드리면 뭐가 어때서? 넌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지도 않냐? 솔직히 불쌍하지 않았어요. 왜 불쌍해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것도 아니고 다들 멀쩡한데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고생은 저희 부모님도 하셨던 거고요. 내가 너였으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 매달 월급 그냥 드리라고 했을 거야. 그게 너랑 나의 차이점인데. 집에 돈이 있으면 뭐하냐? 베풀 줄을 모르는데. 베풀 줄 모른다는 말에 저도 발끈했습니다. 베풀 줄 모른다고?
나도 어머니 용돈 꽤 많이 드리고 있고 당신한테도 따로 또 그만큼 드리고 있는 거면 많은 것 같은데? 결혼 전에 예단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 해드렸고 무슨 날이 있을 때마다 선물도 드렸는데 내가 뭘 더 이상 해야 해? 그 예단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우리 엄마가 그건 뭐 받고 싶어서 받은 줄 아냐? 그리고 너만 예단하냐? 결혼하면서 예단 안 하는 여자가 어딨어? 진짜 생각 없다.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아버님 생신이신데 뭐 준비한 거 있니? 네, 준비했어요. 식당 예약했어요. 어머, 첫 생신은 네가 직접 차리는 거 모르니? 가르칠 게 많구나. 첫 생신은 네가 준비하는 거야. 아버님 기대하시니까 잘 해드려라. 그 말을 하시고 또 끊으시더라고요.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제가 정말 그건 잘못했다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남편이랑 화해하고 시아버님 생신상도 차려드렸어요. 저희 부모님 가슴에 못 받고 결혼한 마당에 제가 맞추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뿐이 아니었어요. 점점 시댁과 남편은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무슨 행사 때마다 당연히 제가 결제하도록 시어머니께서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친척 생일까지 제게 전했어요. 게다가 남편 월급을 통째로 드리는데도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면 항상 저를 인색한 사람으로 몰면서 그 정도도 못하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결혼한 후에 잔뜩 기세가 들어서는 외제차를 뽑고 명품 매장만 가는 등 사치를 부렸어요. 물론 저도 명품 좋아해요. 그치만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자주 명품을 사지는 않는데 이 집은 완전히 명품에 환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아빠한테 받은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남편은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장인어른 뭐 하시는 거야? 당신 그렇게 시켜 먹으면서 꼴랑 그 돈밖에 안 주시는 거야? 딸한테 어쩜 그렇게 인색하지? 그 집안 내력인가?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해. 아니, 그 회사 말인데 솔직히 이제 장인어른 물러나실 때도 되지 않았어? 저를 인색하다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저희 아빠까지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아빠를 회사에서 물러나느니 마느니 하는 건 버릇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판 싸우고 처음으로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태도를 바꾸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요새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우리 요즘 너무 자주 싸우지?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그래도 제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애교를 부리면서 제 화를 풀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불쑥 이러더군요. 우리 닮은 아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저는 갑자기 아기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한 3년 정도 있다가 가지자고 이야기를 끝냈었거든요. 제가 애매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남편은 자꾸 아기를 갖자고 조르고 피임은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피임약을 먹으면서 계속 피임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이런 다툼을 하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혼이니 뭐니 얘기한 걸 알았다가는 또 난리가 날 것이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역시 시어머니가 저를 개인적으로 호출하셔서 시댁에 갔었어요. 분명 용돈이나 그런 거겠다 짐작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예, 아가. 이번에 우리 집 인테리어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네가 좀 보태주지 않으련? 5천만 원이면 될 것도 같은데. 인테리어요? 물론 그 집 연식이 좀 되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 고장 난 것이 아닌 이상 고칠 필요는 없어 보였어요. 친구들이 보더니 너무 올드해 보인다고 그러더라. 좀 산뜻하게 화이트 톤으로 바꿔보려고 해. 저는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천을 그런 것에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 집에 물이 안 나오거나 난방이 안 된다면 그건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멀쩡한 집을 갈아엎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어머니, 아버님 돈으로 하세요. 그건 제가 말리지 않을게요. 자꾸 돈을 그런 데 쓸 수 없어요. 어머님은 마구 흥분하시더니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배운 게 없다는 둥, 돈이 많으면 뭐 하냐는 둥, 유세를 부린다는 둥 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지지 않고
어머님께 제가 해드린 것들을 모두 말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침을 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더러워서 안 한다. 더러워서. 못 배운 것. 시어머니의 침이 제 얼굴에 탁 튄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마구 소리를 지르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 집 몇 가지를 가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다가는 우리 집 뿌리까지 뽑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으로 갈까 했지만 친정에는 이혼 결심이 확실해졌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지 않았어요. 일단 며칠 쉬면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시댁 갈등도 너무 심하고 남편도 제가 처음에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혼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이혼 결심을 굳히고 남편에게 통보하려고 변호사까지 구했어요. 그러는 내내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호텔에서 지낸 지 며칠 되었을 때 단짝 친구와 맛집에서 만나 수다도 떨고 놀았어요. 결혼 후 저는 외출도 잘 안 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간만에 친구를 만나니 속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부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가는데 그 순간 저는 뭔가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일단 사진을 찍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부부 중 여자는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남자는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고요. 웬 중년의 남자가 쫙 차려입고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옷이 전부 제가 아버님께 드리라고 드렸던 선물 예단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특히 가방은 제가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정판으로 사드린 거라 시중에서 잘 볼 수 없는 모델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은 저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으시고 남자는 눈치를 채고 출행량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내연 관계라는 상황은 분명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연락하려는 제 팔을 붙들고 애원을 하시더군요. 제발 아버지가 하시면 난 죽음이야. 제발 자식들 얼굴은 너 어찌 보겠니? 하지만 이혼하려는 마당에 제가 망설일 게 뭐가 있겠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사진과 같이 문자를 보내 전부 폭로했습니다. 그 한 통의 문자는 그 집안에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냈어요. 시아버지는 어머님과 이혼하시겠다고 난리가 났고 남편과 형제들도 쪽팔려 했고요. 저는 이래저래 이혼 결심을 더욱 굳혔어요.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는 시어머니와 살기는 더더욱 싫었거든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은 매달리고 이혼을 못 해준다고 우기고 난리였지만 제 이혼 의사가 확고했기에 이혼이 결정되었어요. 남편은 울고불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회사까지 오기에 경호원까지 고용해서 혼쭐을 내서 돌려보냈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하고도 한동안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한 후회였겠지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강하셨어요. 저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고 저를 누구보다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소개받은 사람과 다시 결혼을 했어요. 아기도 낳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그래도 그때 시어머니의 불륜을 목격하고 거기서 빠져나왔기에 조금 마음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찌 살지 가끔은 궁금해요. 그때 제가 뭐가 씌었는지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엄마, 아빠, 어른들의 말씀은 참 옳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래요.